네가 뭔데 우리 아들하고 이혼을 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25억짜리 강남 아파트에 땡전 한 푼 보태지 않은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시어머니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시댁 식구 16명을 저녁 식사에 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제게 모든 준비를 떠넘겼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의 99% 지분이 온순한 며느리인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제가 평생 자신들의 한여처럼 살 줄 알았겠죠. 그래서 저는 16명의 손님을 텅 빈 집과 냉장고 앞에 버려두고 곧장 부산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통쾌한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거머리 같은 시댁 식구들을 향한 제 속 시원한 사이다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평안한 노년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시어머니가 아무 예고도 없이 시댁 식구 16명을 전부 저희 집 저녁 식사에 부른 건 제가 노트북 앞에서 고객사의 홍보 계획안을 막 수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가 울려 퍼졌죠. 얘들아, 걱정 마라. 내일 저녁 민준이네 집 넓고 쾌적하잖니. 서울 중심가에 있기도 하고 내가 다 생각해놨다. 마침 주말이니까 고모, 삼촌들 다 모여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얼굴 보면 좋지. 어른아이 다 합치면 대충 16명쯤 되겠네. 서연아 힘들어도 일찍 장 봐서 정성껏 좀 준비하렴. 사는 집도 좋은데 손님 대접은 제대로 해야지. 메시지가 끝나기 무섭게 남편 민준이 빠르게 답장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집 넓어서 충분해요. 아내가 음식 솜씨도 좋고 손도 빠르니까 서연이한테 맡기면 딱이죠. 저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둔 제 손가락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그 사이 채팅창은 저절로 어두워졌다, 밝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톡방 알림을 끄고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이 아파트는 강남에 위치한 60평짜리 집으로 결혼 후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제가 모아둔 돈의 거의 전부를 쏟아부은 곳이었습니다. 3년 전, 저는 민준과 결혼했습니다. 저희 집은 부산이고 부모님은 출판업에 종사하셔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죠. 민준의 집은 강원도의 작은 시골이었고 형제가 많았습니다. 위로 누나, 아래로 여동생과 막내 남동생이 있었죠.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집값의 대부분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시댁에서는 겨우 1억 원을 보태셨고 매달 나가는 대출금은 거의 제 몫이었습니다. 민주는 생활비와 접대비, 유류비 등을 부담했지만 결국 집안의 큰돈은 모두 제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만 좋은 사람이라면, 결혼 생활만 평탄하다면 내가 선택한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함께 꾸려나간다는 말의 대가가 시댁 식구 전체가 제 삶에 당연하게 끼어들어 모든 경계를 허물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일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첫 해, 시어머니는 새 며느리를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저희 집에서 석 달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그 석 달은 제 집에서 살면서도 어느 한 구석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제 화장품은 화학약품 덩어리를 얼굴에 바르면 피부만 상한다며 한 대 모아 치워버리셨고, 제가 쓰던 향수는 고급스러운 척하는 냄새가 피곤하다며 역한 레몬그라스 오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입는 단정한 원피스들은 짧고 단정치 못하다며 마음대로 모아 시골 친척들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반발하고 화를 내고 울 때마다 민준의 반응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어머니는 시골뿐이라 도시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래. 다 너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어머니 좀 참아주면 안 될까? 사소한 걸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처음에는 그 말이 중간에 낀 남편이 안쓰럽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곤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댁 식구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 제 인내심을
담보로 잡는 것에 익숙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수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제 집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주인보다는 세입자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결혼 2년 차부터는 시댁 식구들이 서울에 올 때마다 저희 집에 들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이 이틀이 되고, 나중에는 제가 회사를 조퇴하고 장을 봐서 밥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해야 하는 식사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주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 신경 써? 우리 집 넓잖아. 다들 자기를 좋아해서 오는 거야. 저를 좋아한다고요. 그 좋아한다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새로 산 아이보리색 소파 위를 신발 신은 채로 뛰어다니는 것에서요? 아니면 식사를 마친 뒤 그릇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거실로 몰려가 TV 소리를 있는 대로 키우는 것에서요? 그것도 아니면 시어머니께서 제가 사온 과일을 드시면서 비싸기만 하고 맛은 시골에서 따온 망고보다 못하다고 타박하시는 것에서요? 한 번은 제가 새벽 1시까지 주방을 치우고 식탁보를 빨고 쓰레기를 모으고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쿠션을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하품을 하며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내일 해도 되잖아. 저는 그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일은 누가 하는데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잠깐 시간 내면 금방 하잖아. 바로 그 말이 저를 밤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잠깐이라는 두 글자는 너무나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저의 땀과 분노, 그리고 하녀 취급을 받는다는 모멸감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감정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에서 제가 불만을 토로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아량이 넓어야 한다는 설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점점 더 저희 집에 드나드는 것을 자기 집에 드나드는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냉장고를 열고 침실을 정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고 심지어 제가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까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메시지는 그 뻔뻔함의 절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통보했죠. 민주는 저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대신해 수락했죠. 16명. 제가 제 돈의 대부분을 쏟아부어 마련하고 가구 하나, 조명 하나, 커튼 하나, 그릇 세트 하나까지 직접 고른 바로 이 아파트에서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집안은 조용하고 깔끔했으며 제가 좋아하는 우디향 디퓨저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아픔과 냉기가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사생활을, 심지어 제 집에서 피곤할 권리까지도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보낸 개인 메시지였습니다. 자기야, 어머니는 그냥 다 같이 즐겁자고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오랜만에 형제들 모이는 거잖아. 이번 한 번만 나 좀 도와줘.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줄게. 절대 자기 힘들게 안 할게. 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그의 표정까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다정하고 사려 깊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자신만만한 얼굴이었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수음이 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준다고요? 이전처럼요? 접시 2개 식탁에 내가는 걸로 아내의 짐을 덜어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식사가 끝나면 그는 친척들과 차를 마시고 저는 밤늦게까지 전쟁터를 치우는 것처럼요?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3년간 마음속에 억눌려왔던 감정이 순식간에 거센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참아야 한다는 생각 대신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겁을 주거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게 제 희생을 요구했던 사람들에게 아무도 요리하지 않는 텅 빈 식탁 앞에 버려지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해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주말 일정을 확인하고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르는 목적지를 보며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내일 저녁, 그 식사는 예정대로 열릴 겁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주방에 서서 땀 흘리고 음식을 나르고 억울함을 삼켜야 했던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아닐 겁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 냉정할 정도로 명확한 계획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안을 오가며 커피를 내리고 커튼을 열고 베란다에 작은 화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온해서 저 자신도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참고 또 참아온 사람이 정말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로 결심하면 마음속에는 더 이상 폭풍이 몰아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저 잔인할 정도로 맑은 정신만 남을 뿐이었죠. 민준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소매 단추를 채우며 물었습니다.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이 떠져서 그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젯밤의 긴장감은 전혀 없었다는 듯 편안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나 일찍 퇴근할게.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장 좀 봐놓을 테니까 당신은 집에 와서 준비 좀 해줘.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뭘 준비하길 바라는데요?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뭘 준비하냐니. 저녁 식사 준비해야지. 어머니가 단톡방에 말씀하셨잖아. 제가 동의했던가요? 제 질문에 그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만 좀 해.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잖아. 그냥 밥 한 끼라고요? 제가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참 쉽게 말하네요. 민주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 거지?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게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웃음이 그를 불쾌하게 했는지 그는 곧바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가족이 와서 노는 건데 왜 당연히 내가 전부 시중을 들어야 하죠? 당신은 내 아내니까. 당신 아내니까 16명분의 밥을 하고 16명분의 설거지를 하고 당신 조카들이 집을 더럽히는 걸 참고 당신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방문해줘서 고맙다고 웃으며 인사해야 하는군요. 민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 좀 가려서 해?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그는 의자를 끌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타일 바닥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신은 항상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우리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자식들 모여서 밥 먹고 싶어 하시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리고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넓고 형편도 나은데 가족들 좀 돕는 게 뭐 어때서?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제 목소리는 아주 낮고 차분했습니다. 돕는다는 건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존중하고 선을 지킬 때 쓰는 말이에요. 어젯밤 단톡방에서 어머님은 명령하듯 통보하셨고 당신은 내가 이 집에 하녀라도 되는 것처럼 나 대신 대답했죠.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가 피곤한지 하고 싶은지 기꺼이 할 마음이 있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민주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이해했지만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다르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늘 쓰던 부드러운 말투로 바꿨습니다. 서연아, 당신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나를 위해서 참아주면 안 될까? 이번 한 번만. 저는 그 말이 지겨웠습니다. 지난 3년 매번 이번 한 번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참고 한 번만 더 노력하고 한 번만 더 나를 봐주고 한 번만 더 너그럽게 그렇게 쌓인 한 번들이 저를 항상 뒷전으로 밀어내는 결혼 생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 누나가 애들 데리고 왔을 때 거실 벽지에 온통 크레파스로 낙서했던 거 기억해요? 그는 멈칫했습니다. 애들이 장난친 거 가지고 당신 남동생이 친구들 데려와서 술 마시고 카펫에 토했던 거 기억해요?
다음날 아침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하나 다 닦아냈는데 그걸 내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 당신 어머니가 내 옷장을 열어서 내가 새로 산 원피스를 보고는 이런 옷은 입을 게 못 된다면서 시골 친척 줘버린 건요?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저 모르는 척하기로 선택했을 뿐이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고 턱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 가슴을 더 차갑게 만드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알았어. 이 집이 당신 집이고 당신이 돈을 더 많이 냈고 그래서 당신이 권리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더 할 말은 없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결국 그가 들은 것은 제 서러움도 피로감도 지난 몇 년간 억눌러 왔던 제 구조 신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은 것은 오직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한 남자의 비뚤어진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더 할 말이 없다니 다행이네요. 저도 더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민준이 저를 불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어 맨 윗칸에 놓여있던 작은 아이보리색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이 캐리어는 부부의 짧은 여행을 위해 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로 제 용도대로 쓰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 휴가는 일이 생겨 미뤄지거나 시댁의 갑작스러운 계획에 끼어들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캐리어를 보고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허리를 숙여 간단한 옷 몇 벌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해? 오늘 저녁에 시끄러워지면 제가 감당 못할까 봐요. 그가 달려들어 캐리어를 붙잡았습니다. 장난치지 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냥 이번 한 번은 제 자신을 생각하려는 것 뿐이에요. 민주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마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완전히 낯선 사람인 것처럼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는 참고 분노를 삼키고 시댁이 어질러 놓은 것들을 묵묵히 치우는 박서연에게만 익숙했으니까요. 그는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니요 라고 말하는 박서연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보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단톡방에 계속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음식을 추가해라, 저 음식은 빼라, 어떤 과일을 사라, 어떤 음료수를 사라, 맥주는 무슨 상표로 사라는 지시일 겁니다. 문득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들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아파트를 자신들이 즐길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주인에서 무급 봉사자로 전락하고 말았죠. 저는 캐리어의 지퍼를 아주 조용히 잠갔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마치 첫 번째 마침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바로 집을 나오진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옷을 갈아입고 옅게 립스틱을 바르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다만 문을 나서기 전 제 아파트를 조금 더 오래 돌아보았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이보리색 커튼을 비스듬히 통과하며 제가 한 달 넘게 고민해서 고른 베이지색 소파 위로 쏟아졌습니다. 호두나무 식탁은 천장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벽면의 책장은 제가 정리해둔 그대로 깔끔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물건에는 제 손길이 닿아 있었고 모든 작은 공간은 저의 노력과 취향 그리고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완성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쳐 짓밟고 어지르고 비난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인 양 여길 것입니다. 민준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보다 목소리가 더 차가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와.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습니다. 안 들어오면요?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금속문이 닫히면서 민준의 얼굴이 좁은 틈새로 사라졌지만 그의 말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안 들어오면요. 예전 같았으며 그가 얼굴을 찌푸리거나 목소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저는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겠죠. 하지만 오늘 아침 그의 눈빛을 떠올리니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슬퍼하는 것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제가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순순히 따르지 않을까봐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거의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 정신이 너무나 맑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여러 한 줄 한 줄 수정하고 이메일을 보냈지만 머릿속으로는 떠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싸우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언쟁을 벌이지도 않을 겁니다. 더더욱 시어머니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이전과 같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를 스스로 맛보게 할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서연아, 잊지 말고 신선한 갈비 사다가 갈비찜 하렴. 작은아버지가 그거 좋아하시거든. 아, 그리고 잡채도 해야 하는데 시판용 당면은 맛이 없더라. 전도 좀 부치고 찌개도 하나 끓이면 좋겠네. 후식으로는 샤인머스켓이랑 수입 사과 좋은 걸로 사. 싼 거 사면 아무도 안 먹는다. 맥주는 저번에 샀던 거 말고 시원한 맛 나는 걸로 사렴. 그 뒤를 이어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잊지 말고 닭 날개 간장 조림해줘. 우리 애들이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 시동생은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애들 마실 요구르트도 사다 주세요. 저당으로요. 저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게 괜찮은지 묻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너무 힘들면 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예의 섞인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단골 식당에 주문하듯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주방장이자 청소부이자 계산원이었으며 문 앞에서 반갑게 웃으며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껐지만 10분도 채 되지 않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메시지 봤어? 네. 그럼 퇴근하고 바로 마트에 들러서 장 봐놔. 나는 터미널 가서 고모네랑 누나네 식구들 모시고 와야 하니까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웃음소리가 그를 불쾌하게 했는지 그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민준 씨.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당신 아내 같아요? 아니면 당신 온 가족의 가사 도우미 같아요? 그는 즉시 버럭 소리쳤습니다. 또 시작이네. 제가 시작했다고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저를 압박한 건 누군데요? 민준 씨, 똑똑히 들으세요. 이 집은 터미널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당신 가족이 오고 싶다고 해서 그들을 전부 대접해야 할 의무 따위는 없어요. 수학이 넘어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윽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분노가 억눌려 있었습니다. 당신 나 망신 주려는 거지 지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또 그 말이었습니다. 체면. 언제나 그의 체면이었습니다. 저의 탈진, 저의 힘겨움, 제 집에서의 자존감은 단 한 번도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아내에게 온 가족 시중을 들게 해서 체면을 세워야 한다면 그 체면은 그리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겠네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가벼움. 저 자신도 두려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오후에 저는 1시간 일찍 퇴근했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은행에 들렀습니다. 2년 전부터 따로 만들어둔 비상금 통장에는 누군가를 놀라게 할 만큼 큰 돈은 아니었지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한동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편의점에 들러 새 유심칩을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손안에 작은 유심칩을 보니 마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촉하는 노크 소리도 시누이의 명령하는 메시지도 나를 봐서 조금만 참아달라는 남편의 전화도 없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캐리어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에 꺼냈던 아이보리색 캐리어는 옷 몇 벌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크고 튼튼한 회색 캐리어를 하나 더 샀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장기 출장 가시나 봐요. 저는 맞은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외부인이 보면 그저 평범한 여행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매장을 나와 쇼핑몰, 맞은편 카페에 앉아 휴대폰으로 집안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고 거실은 여전히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10분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당연히 대접받을 생각으로 그 아파트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과 몇 시간 후면 그들은 당연히 주방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허탈함이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앞에 차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쫓기듯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제 자신의 삶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4시 30분 CCTV에 민준의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섰고 양손에는 큰 쇼핑백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그리고 새장문이 열린 새처럼 제잘거리며 뛰어드는 아이들 몇몇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휴대폰 화면 속 장면들을 보며 가슴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은 그럭저럭 쓸만하네. 민준이가 서연이가 청소는 기가 막히게 한다더니 시누이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걔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여자가 집은 깔끔하게 해야죠. 아주 가벼운 한마디였지만 저는 카페의 한가운데서 소리내어 웃을 뻔했습니다. 여자는 깔끔해야 하고, 여자는 요리해야 하고, 여자는 시중 들어야 하고, 여자는 분수를 알아야 한다. 남자는 그저 그 한가운데 서서 모든 것을 누리다가 칭찬 한마디 던져주면 공을 세운 것이 되는 거고요. 아이들은 이미 온 집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소파 위로 올라가 제가 음식물조차 올려놓지 못하게 애지중지하던 아이보리색 등받이를 발로 밟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쿠션을 던지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안절부절못하며 전화를 걸어 주의를 주거나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수습하지 않을 테니까요.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벨소리가 끝까지 울리도록 내버려둔 뒤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의 목소리는 아침에 억눌린 톤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무거웠습니다. 지금 어디야? 밖에 있어요. 밖에 어디냐고? 그것보다는 제가 집에 들어갈지 말지가 더 중요한 질문 아닐까요? 민주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아이들이 소리치는 소리, TV 소리, 시어머니가 크게 부르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서연아, 그만 좀 해. 식구들 다 왔으니까 당장 들어와. 저는 눈앞에 찻잔을 보며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분명히 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신은 제가 이 저녁 식사를 하고 싶은지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금 시댁 식구들 전부 앉혀놓고 기다리게 할 셈이야? 시댁 식구들이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하녀 부리듯 주문할 권리가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할 셈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를 세게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민주는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졌을 겁니다. 박서연, 적당히 해. 오늘 저녁에 안 들어오면 진짜 나 원망하지 마.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낡아빠진 수법을 마침내 전부 간파했을 때 터져나오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지금 저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은 아니지만 이것만은 똑똑히 기억해. 나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새 유심칩으로 갈아 끼운 예비폰으로 엄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엄마한테 며칠 가 있을게. 1분도 채 되지 않아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니?
저는 그 글자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시댁 식구들에게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익숙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디냐, 뭐 하냐가 아니라 무슨 일 있니? 라는 질문. 저는 답장했습니다. 좀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어. 엄마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얼른 와, 딸. 집은 언제나 널 기다리고 있어.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유리창 밖을 보았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의 차들은 평소처럼 쉴 새 없이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넓고 사람 많은 도시에서 저는 숨 쉴 곳 하나 없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집은 언제나 널 기다린다는 6글자를 보내주기 전까지는요, 저는 KTX 예매 앱을 열었다가 이내 마음을 바꿨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늦은 시간 비행기표를 검색했습니다. 몇 자리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예매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뒤 저는 잠시 조용히 앉아 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떨리지도 망설여지지도 죄책감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집안 CCTV에 시어머니가 곧장 주방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때 그녀의 표정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생수와 제가 먹으려고 사둔 요거트 몇 개, 과일 약간과 간단한 반찬 몇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연히 기대했을 고기와 생선이 가득한 모습은 전혀 없었죠. 미리 우려낸 육수도 손질된 재료도 요리되기를 기다리는 음식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획 돌아서서 큰 소리로 민준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날카로워서 카메라 마이크가 찢어지는 소리를 낼 정도였습니다. 음식은 어디 있니? 시누이도 따라 들어와 다른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어머, 아무것도 없네? 밖에서는 아이들이 여전히 시끄럽게 웃고 떠들었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단순히 통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불편함이 저에게만 쏠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발밑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맛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화면이 계속해서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순서였습니다. 저는 한번 훑어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박서연, 너 지금 어디 있니? 당장 들어와. 식구들 다 와 있는데 며느리가 돼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떡하니? 저는 그 글자들을 보고 천천히 심호흡을 한 뒤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이 도시를 며칠 떠나 그들이 당연히 제가 차려줄 것이라 믿었던 저녁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게 둘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둑해질 무렵 저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가는 길에도 저는 집안 CCTV를 켜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가족 전체가 지난 몇 년간 저 혼자 감당해야 했던 현실과 마주하는 순간을 제 눈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인지는 몰랐습니다. 화면 속 저희 집 거실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집 한가운데 서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수납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칭얼대는 아이를 안고 입으로는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다며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다른 한 손은 허리에 얹은 채 화가 나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친척들이 몰려올 때마다 그는 아주 여유로웠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야기하고 차를 따르고 손님을 접대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가끔 주방에 들러 뭐 도와줄 거 없어? 라고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전부였죠. 가장 힘들고 더럽고 압박감이 심한 부분은 제 몫이었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효심 깊은 아들이자 사려 깊은 조카이자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서는 남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뒤에서 받쳐주는 제가 없자 그의
그 태연한 가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깨져버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예비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민준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저는 공항 로비 밖에서 잠시 멈춰서서 깜박이는 번호를 몇 초간 쳐다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왜요? 민준의 목소리는 거의 소리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공항이요. 수학이 넘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집안에서 누군가 전화됐어? 걔 뭐래? 라고 묻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몇 초 후 민준의 목소리가 팽팽한 활시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너 미쳤어? 밥 한 끼 때문에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저는 눈앞에 출발 안내 전광판을 올려다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 한 끼 때문이 아니에요. 지난 3년 동안 당신들이 나한테 그 밥을 하는 걸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서연아, 당신들이라고 말하지 마. 제가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와. 식구들 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잖아. 안 돌아가요. 그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하더니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윽박지르는 대신 익숙한 회유조로요. 알았어. 내가 미안해. 이번엔 내가 너한테 미리 물어보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일단 돌아와. 집에 와서 문 닫고 둘이서 얘기하자. 저는 나지막에 웃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그는 사과 한마디면 제가 순순히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이 미안한 건 내가 정말 힘들어서예요? 아니면 당신 식구들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예요?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대답보다도 더 진실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안쓰럽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저 오늘 밤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당신 대신 짐을 져주지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이죠.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걔더러 당장 들어오라고 해. 어딜 가든 상관없는데 저녁밥은 차려놓고 가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그녀가 생각하는 것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며느리가 왜 집을 나갔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밥은 차려놓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 씨, 똑똑히 들어요. 나 안 돌아가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창피하고 곤란하고 당신 가족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건 당신 일이에요. 오늘부터 그 일들이 당연히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예비폰의 전원까지 꺼버렸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아주 길었던 인생의 한 단락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수속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주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안내방송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타일 바닥 위를 구르는 소리가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섞였습니다. 아무도 제가 방금 뒤에 혼란에 빠진 집을 남겨두고 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제가 이렇게 떠나오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대기 의자에 앉아 원래 쓰던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30통, 수십 개의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시어머니께서 음성 메시지를 여러 개 보내셨습니다. 듣지 않아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분노에 찬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서연, 너 아주 잘났다. 며느리가 돼서 시댁 식구들 전부 굶주리게 만들어? 세상에 너 같은 애가 어딨어. 당장 돌아오지 못해. 다음 메시지는 신우이였습니다. 옳게. 이건 너무 심했어.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화가 나도 어른 생각은 해야지. 시동생은 좀 더 부드러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저를 예전 자리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언니,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요. 민준이 오빠 곤란하게 하지 말고요. 저는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한 시댁 고모가 단톡방에 직접 글을 남겼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분수를 알아야지. 시댁 식구들 와서 밥 한 끼 먹는 걸 가지고 유난을 떠내. 저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분수를 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여자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시작하면 즉시 분수를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악물고 참고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되어도 고개를 끄덕이면 사리분별이 있다, 착하다, 복이 많다는 칭찬을 듣게 되죠. 저는 단톡방의 모든 대화를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모든 비아냥과 강요, 명령을요. 나중에 이 자료가 필요하게 될지 어떨지는 몰랐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제가 이유 없이 집을 나갔다고 말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유리창 너머 비행기 주기장을 보았습니다. 유도등이 빛의 띠를 이루고 있었고 한 비행기가 활주로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만들지도 않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서둘러 달려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체면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 온화한 척하며 분위기를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답답한 주방 한가운데 서서 눈물을 삼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내버려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감각은 아프면서도 제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비행기는 8시 45분에 이륙했습니다. 기체가 흔들리며 활주로를 질주하다가 서서히 땅에서 멀어질 때 저는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뿌연 유리창 아래로 작아지는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그곳에서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요. 마치 자기가 산 아파트 안에서 세입자처럼 느껴야 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들려오는 규칙적인 엔진 소리에 하루 종일 팽팽했던 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쯤 저희 집에서 그 저녁 식사가 틀림없이 난장판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굳은 얼굴로 앉아있고 시누이가 잔소리를 하고 시동생은 아이를 달래며 피곤하다고 투덜거리고 아이들은 배고프다며 우는 장면까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처음으로 그 혼란의 한가운데 서서 압박받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있겠죠. 저는 휴대폰을 다시 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어떤 비난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때에는 어떤 소리들은 단 한 번만 더 들어도 사람을 예전의 굴레로 되돌아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카트를 밀고 지나가며 음료를 권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부탁했습니다. 작은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자 문득 예전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쳤던 늦은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먹고 웃고 TV를 보고 비난하고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설거지통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 기름때 묻은 주방, 아이들 발자국으로 얼룩진 바닥, 사방에 널브러진 쿠션들. 저 혼자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치웠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까지 정리하느라 허리가 아파 똑바로 서기도 힘들었습니다. 민준이 지나가다 저를 한 번 보고는 말했습니다. 빨리 치우고 자. 제가 물었습니다. 안 도와줄 거야? 그는 길게 하품하며 말했습니다.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잖아. 그때 제가 숨 막힐 정도로 침묵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만약 제가 한마디만 더 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제가 또 계산적으로 군다고 말했을 테니까요. 제 결혼 생활은 한 번의 폭행이나 한 번의 욕설 혹은 시끄러운 외도 때문에 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서서히 썩어 들어갔습니다. 반복되는 사소한 일들. 어느 날 돌아보니 제가 지난 3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될 정도로요.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앞 좌석에 앉아있던 아기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황급히 아이를 안아 달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기가 안쓰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문득 사람이 약해졌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저 안아주고 달래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년간 몇 번이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쪽으로 내몰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안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피곤하지 않으냐고 묻지 않았고, 아무도 그거 나도 같이 하자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남편조차도 그저 조금만 더 참아라고 말하는 것에 익숙했을 뿐입니다. 9시 30분경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부산의 도시 불빛이 날개 아래로 평화롭고 친숙한 빛의 띠를 이루며 나타났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새 유심칩으로는 메시지가 단 2개 와 있었습니다. 하나는 통신사에서 다른 하나는 엄마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공항 도착하면 연락해. 아빠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목이 메었습니다. 여전히 그랬습니다. 왜냐고 묻지도 나무라지도 당장 설명하라고 재촉하지도 않고 그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출구로 나오자 저는 거의 즉시 아빠를 발견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들 틈에서 아빠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익숙한 마른 체형으로 저를 찾으려 두리번거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서자마자 아빠는 제 캐리어를 받아드셨습니다. 오는 길에 힘들진 않았니?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는 무언가 더 묻고 싶은 듯 저를 몇 초간 바라보시더니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차에 앉아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밤에 부산은 그다지 시끄럽지 않았고 차창 틈으로 스며드는 찬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즐겨 들으시는 연주곡을 트셨습니다. 오는 내내 아빠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저를 답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간의 추위 끝에 덮는 따뜻한 담요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엄마는 빠르게 다가오셨습니다. 얼른 들어와, 딸. 국 데워놨어. 저는 식탁 위에 작은 밥상을 보았습니다. 생선조림, 호박국, 나물무침. 단 3가지의 간단한 반찬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과시할 필요도 없는 밥상.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생선 한 점을 집어주셨습니다. 얼른 먹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녁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시댁의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강요에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당연히 받아야 할 친절한 대우가 어떤 느낌인지조차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밥을 몇 숟갈 뜨고 나서야 엄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민준이랑 무슨 일 있니? 저는 고개를 들어 엄마의 걱정스럽고도 다정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애써 지탱해온 단단한 껍질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 집에 왔으니 이제 푹 쉬어. 그토록 간단한 한마디에 어느새 제 눈물이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모두 보셨습니다. 아빠는 한숨을 쉬며 제게 물을 한 잔 따라주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괜찮아. 우리 집이 있잖니. 저는 아빠 엄마의 작은 부엌에 앉아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따뜻한 국 냄새, 그리고 아주 작게 우는 제 자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며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 아주 오랜만에 저는 누가 집을 어지럽힐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치울 시간을 계산하지 않아도 잔소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빠 엄마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아침 9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문 열리는 소리에 놀라 거실에서 들려오는 슬리퍼 끄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혹은 시어머니가 차를 타오라며 헛기침하는 소리에 잠을 설치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잠시 더 누워 옛방의 익숙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작년에 엄마가 바꿔주신 연한 파란색 커튼이 바람에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창가의 나무 책장에는 대학 시절 제가 좋아했던 소설들이 여전히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새롭지 않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곳보다도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몸을 일으키자마자 가방 속 예비폰이 울렸습니다. 꺼내보니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메시지도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부분 민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양치하고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야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죽을 쓰고 계셨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엄마가 돌아보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일어났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잠 잤네요. 피곤하면 푹 자야지. 엄마는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따뜻하면서도 서글픈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괜찮은 척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제가 얼마나 유능하고 분수를 아는지 보여주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빠가 마당에서 신문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빠는 저를 보더니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푹 쉬어라.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와 엄마는 바로 캐묻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입을 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다 먹고 나서야 저는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하나씩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젯밤 칠시경 민준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당장 돌아와. 두 번째, 서연아, 소란, 피우지 마. 세 번째, 지금 어디야? 그 뒤로는 부재중 전화가 연달아 와 있었습니다. 밤 9시쯤 되자 메시지의 어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좀 받아. 할 얘기가 있어.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 식구들도 다 불편해하고,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끈 뒤에는 메시지가 더 다급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너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어. 식구들 전부 라면으로 대충 때웠다고. 이제 속이 시원해?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저는 그 글들을 읽었지만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말들을 들었다면 저는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서둘러 자책하며 내가 너무 심했나? 돌아가서 설명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혼란이 벌어진 순간까지도 그가 가장 신경 쓴 것은 자신의 체면, 시댁 식구들의 불편함, 그리고 망쳐버린 저녁 식사뿐이었습니다. 이 지경까지 내몰려 집을 떠나야 했던 저는 그의 어떤 문장에서도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려 시어머니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잘났다 아주. 시집와서 아직도 아가씨 티를 못 벗었구나. 밥 한 끼 차리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네가 분수를 조금이라도 알면 알아서 돌아와서 사과해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밥 한 끼. 참 가볍게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 한 끼 뒤에는 장보기, 재료, 손질, 요리, 상차림, 설거지, 접대, 잠자리 양보, 그리고 온갖 비난을 견디고 마지막에는 미소까지 지어야 하는 모든 과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그들 눈에는 고작 밥 한 끼라는 네 글자로 요약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옳게도 민준이 생각 좀 해. 남자가 밖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 오면 아내가 좀 받쳐줘야지. 시댁 식구들 와서 밥 한 끼 먹는 걸 가지고 너무 심하게 굴었어. 거기까지 읽었을 때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울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피곤해서였습니다. 그런 말들이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여자가 생각하고 참고 이해하고 분수를 알고 받쳐줘야 했습니다. 남자는 그저 밖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집안의 모든 일에서 당연히 벗어날 권리를 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 다른 전화로 건 것이라 짐작하고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즉시 들려왔습니다. 쉬고 무거웠습니다. 드디어 전화 받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더 할 말 있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묻고 싶어. 제가 뭐려? 네가 그렇게 집을 나가버려서 우리 집안이 웃음거리가 됐잖아. 저는 2초간 침묵했다가 아주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그럼 지난 3년, 제가 제 집에서 당신 가족들 시중 드느라 허리가 휠 때 제가 웃음거리가 됐다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민주는 목이 메었습니다. 옛날 얘기 좀 그만해. 옛날 얘기요? 당신 어머니가 제 물건에 함부로 손댄 게 옛날 얘기고, 당신 친척들이 우리 집을 공짜 숙소처럼 여긴 게 옛날 얘기고, 제가 매번 당신 식구들 뒤치다꺼리를 혼자 해야 했던 게 옛날 얘기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또 제가 이 모든 걸 삼키고 넘어가서 당신 체면을 세워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고는 그것도 옛날 얘기라고 부를 건가요?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말을 할수록 목이 타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수학이 넘어는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이윽고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젯밤은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해. 하지만 너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 저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또 그 말이네요. 당신이 잘못했지만 나도 그러면 안 됐다. 책임은 언제나 아름답게 반으로 나뉘죠. 상처는 전혀 공평하게 나뉘지 않았는데도요. 민준 씨, 당신은 몰라요.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 저녁 식사 한 끼가 아니에요. 당신과 당신 가족 모두가 제가 하는 모든 것을 의무라고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저 이제 지쳤어요. 말을 마치자 베란다에서 엄마가 조용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들어와서 오렌지 주스 마셔. 그 간단한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수학이 넘어 민준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 지금 저희 집에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마당에 비치는 햇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주 이상한 감각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통쾌함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답답한 방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깊은 숨을 들이마신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숨결 속에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랑받기보다 희생을 더 많이 요구받았던 결혼 생활에서 서서히 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부모님께 잠시 외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냐고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어디 가든 뭐라도 좀 챙겨 먹고 와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들고 집 근처 단골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다음 단계를 명확히 생각하기 위해 조용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단순히 화풀이로 며칠 집을 나간 것이었다면 새 유심칩을 준비하지도 중요한 서류를 챙기지도 가족 단톡방 대화를 전부 캡처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일이 단순한 분노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3년간 억눌려온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이 맑을 때 모든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설픈 사과 몇 마디와 질책 몇 마디, 어른의 눈물 몇 방울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져 예전의 궤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시키고 노트북을 여러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 두 번째는 개인 계좌를 검토하는 것, 세 번째는 시댁 식구들이 머물렀던 횟수, 식비, 그리고 망가진 물건들을 수리하거나 교체한 비용을 총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저 너무 순진하게 살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이런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 숫자 하나하나가 제가 그 가족을 얼마나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예전 메모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누이가 아이 둘을 데리고 4일간 머물렀을 때 마트 장보기 비용이 30만 원이 넘었고 카펫과 소파 청소 비용으로 12만 원이 들었습니다. 시동생이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대리석 식탁을 태워 광택 작업 비용으로 2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달 넘게 머무시는 동안 집안 생활비는 2배로 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녀가 마음대로 친척들에게 줘버린 제 물건들은 셀 수도 없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내려갈수록 목이 메었습니다. 예전에는 분노 속에서 이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제가 그런 소모적인 삶에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는 차단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고 다시 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쳐다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늘 아침보다 훨씬 더 지쳐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바빠요.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 어젯밤이랑 오늘 아침은 진지하지 않았나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화난 거 알아. 더는 화나지 않아요? 그냥 정신이 든 것뿐이에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 후 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결혼 생활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됐다는 뜻이에요. 당신과 당신 가족은 항상 제가 챙기고 양보하고 짊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그래서 제가 거절하자. 모두가 저를 죄인 취급하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모든 잘못을 나한테만 돌리지 마. 제가 돌릴 필요도 없어요. 잘못은 이미 거기 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길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차들은 여전히 오가고 오후의 햇살이 인도 위에서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제 인생만이 다른 방향으로 꺾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내가 무심했던 거 부정하지 않을게. 하지만 너도 나를 이해해야지. 우리 부모님이고 내 형제들이잖아. 이해했죠. 이해했으니까 3년 동안 참았어요. 이해했으니까 몇 번이고 저희 집 문을 열어줬어요. 이해했으니까 요리하고 치우고 웃고 당신이 창피하지 않을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너무 많이 이해한 나머지 제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마지막 말을 할 때 제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말들은 입 밖으로 내뱉고 나서야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물었습니다. 넌 뭘 원해? 저는 허리를 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가 제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지가 아니라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존중받고 싶어요. 우리 집이 무조건적인 접대 장소가 되지 않길 바라요. 제 삶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제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라요. 당신이 나와 당신 가족 사이에 섰을 때 적어도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길 바라요. 민주는 아주 나지막이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걸 다 못하면 어떡할 건데?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 인생을 위해서 다른 길을 찾아야죠. 수학이 넘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침묵은 더 길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가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이 결혼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요. 전화를 끊기 전 민준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시간을 좀 줘. 저는 동의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를 끊고 다시 노트북을 열어 제 기록들을 계속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 속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 편에 서는 법을 배운 사람의 냉철함으로 했습니다. 이 결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최종 결과가 어떻든 저는 다시 예전의 그림자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거실에서 귤을 까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옆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고 돋보기 안경이 코끝에 걸쳐 있었습니다. 가끔 저를 한번 쳐다보실 뿐이었습니다. 집 안공기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바로 그 고요함이 제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엄마가 막 까주신 귤을 받았지만 목이 말랐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셨습니다. 민준이랑 얘기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떻게 됐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전해요, 엄마. 시간을 달래요. 엄마는 몇 초간 침묵하시더니 아주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너는 더 기다리고 싶니?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 대해, 민준에 대해, 강남의 그 아파트에 대해, 돈 문제에 대해, 억울했던 순간들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에게 제가 더 기다리고 싶은지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제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많이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알아주기를, 그가 덜 무심해지기를, 시어머니가 덜 간섭하기를, 시댁 식구들이 선을 지키기를, 제 인내가 약간의 존중으로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쓰러진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신문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모르겠으면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이것 하나는 기억해라.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기 두려워서 너를 지치게 만드는 곳으로 돌아가지는 마라.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의 말은 강압적이지도 단호하지도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나가면 남들이 저를 이기적이라고 볼까봐, 제가 거절하면 민준의 체면이 깎일까봐, 제가 떠나면 세상 사람들이 저를 못된 며느리라고 욕할까봐.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단 한 가지, 제 자신을 위한 두려움만 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앨범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민준과 제가 막 집을 계약하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는 하얀 안개꽃 다발을 안고 눈이 휘어지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제 옆에서 한 손으로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열쇠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우리가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서류상의 결혼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를요. 스크롤을 더 내려 다른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처음 시부모님을 초대했을 때 제가 직접 차린 식탁 사진, 제가 만든 음식을 앞에 두고 웃는 제 모습, 민준이 친척들 사이에서 술잔을 들고 저는 뒤에서 음식을 더 내가는 모습. 사진들을 하나씩 보다 보니 차가운 진실 하나가 보였습니다. 많은 사진 속에 제가 있었지만 저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가장자리에 서 있거나 음식을 나르거나 정리하거나 온 가족의 완벽한 그림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감정, 제 피로, 제 서러움은 단 한 번도 그 사진 속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낯선 번호의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몇 초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박서연, 너 정말 대단하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처럼 제멋대로인 며느리는 처음 본다. 너 혼자 편하자고 집을 나가? 네, 남편은 혼자 쩔쩔매게 만들어 놓고 어젯밤에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비웃었는지 알아? 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되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비웃었나요? 아니면 저를 비웃었나요? 왜 감히 물으면 안 되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저희 집에 와서 음식을 주문하고 잠자리를 정하고 이걸 사라 저걸 사라 시키면서 단 한 사람도 제게 동의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이제 일이 터지니까 왜 모두 저만 탓하시는 거죠?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넌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거야. 내가 우리 민준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장가 보내놨더니 그 아내가 남편이랑 같이 가정을 책임질 줄도 몰라?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책임진다는 게 시댁 식구 전부가 제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어머님,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는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머님이 민준 씨 어머니라서 존중해 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그 존중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로 착각하지는 마세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몇 초 후 그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지만 더 차가웠습니다. 좋다.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있지. 네가 계속 민준이 아내로 살고 싶으면 돌아와서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그 집, 그 가정에 다시는 발들일 생각만. 저는 그 말을 듣고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지만 상대방이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어떻게 제가 제 돈 거의 전부를 쏟아부어 산 집에서 저를 쫓아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집에 다시 발을 들일지 말지는 어머님이 결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어머님께도 알려드려야겠네요. 그 집은 아무나 와서 아무나 쫓아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가만히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관련 서류를 전부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자금출처 증빙 자료. 저는 더 이상 감정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은 명확해야 했습니다. 도리를 내세워 저를 억압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도리 외에도 경계선이 있고 흰 종이와 검은 글씨가 있고 한 여자를 너무 오랫동안 얕본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2시간 동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화면 위로 아파트 매매 관련 숫자들과 날짜들, 서류 파일들이 냉정할 정도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매매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대출 상환 내역, 그리고 집안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제가 직접 만들었던 엑셀 파일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지난 3년간의 제 자신이 우스워졌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이 집에 제 모든 힘과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그런데도 저는 16명분의 저녁 식사를 차리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너무 심한가? 라고 자문해야 하는 지경까지 내몰렸던 것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통화했다며? 네. 엄마한테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 했어?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래야 했어요. 엄마가 지금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알아요. 그럼 당신은 지난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피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제대로 얘기하고 싶다고 했죠? 그럼 오늘 제가 한번 제대로 얘기해 줄게요. 저는 밥 한 끼 때문에 집을 나온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당신 가족이 제 삶에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제가 경계를 침범당할 때마다 당신이 방관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당신이 제 정성을 너무나 오랫동안 누린 나머지 그것을 의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민주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난 일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당신은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한 적 없겠죠. 주방에 서 있는 사람이 당신이 아니었으니까. 그 난장판을 치우는 사람이 당신이 아니었으니까. 시어머니한테 물건 뺏기고 친척들한테 품평당하고 조카들한테 소파집 밟히고 제 집에서 하녀 취급당한 사람도 당신이 아니었으니까요. 민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그렇게 말로만 끝낼 거면 필요 없어요. 당신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해야죠. 당신은 나를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가 소모되는 것을 방치했어요. 때로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수학이 넘어는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아마 이제서야 그가 늘 외면해왔던 사실들을 직시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가 작게 물었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야? 그 질문이 전화기를 타고 제 조용한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았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글자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명확하고 건조하고 감정이 없었죠.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은 안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민준이 아주 작게 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그것을 화해의 신호로 오해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해둘게요. 이제부터 계속 얘기하고 싶으면 존중을 가지고 말해야 해요. 당신 어머니가 소리치고, 당신 누나가 압박하고, 당신은 중간에서 나더러 참으라고 하는 식은 안 돼요. 그리고 당신 가족 체면 세워주자고 제가 돌아가는 일도 없을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너 지금 나랑 정말 계산적으로 구는구나.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계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치 제가 말한 모든 것이 그저 돈 문제, 우위 다툼인 것처럼요. 민준 씨, 저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구하는 중이에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등기부등본 파일을 열어 지분 비율 부분을 확대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당신도 기억하도록 상기시켜 줄게요. 강남 아파트 주된 자금 출처는 저와 저희 부모님이에요. 등기부등본 이체 내역, 납부 내역 전부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당신 어머니가 그 집에서 저를 쫓아낼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게 두지 마세요. 수학이 넘어 민주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집 문제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진작에 얘기했어야 했어요. 민준 씨, 지난 3년간 제 잘못은 너무 분명하게 말하는 걸 꺼렸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요. 하지만 제가 모호하게 굴수록 당신 가족은 더 밀고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그가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그가 익숙한 집 한가운데 홀로 앉아 처음으로 그 집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해? 저는 옆에 펼쳐둔 노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몇 줄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를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마음이 약해지거나 돌려 말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3가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첫째, 당신 어머니와 시댁 식구 모두에게 그 집은 마음대로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둘째, 이제부터 모든 방문은 제게 미리 의사를 물어야 해요. 셋째, 당신은 제가 당신 가족을 시중들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해요. 저는 당신 아내지 시댁에 뒤치다꺼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마치자마자 베란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들어와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가셨습니다. 제가 오래 앉아 있어 목이 마를까봐 걱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학이 넘어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해. 이미 3년을 줬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저와 그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를 아프게 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3년. 저는 그에게 깨닫고 변하고 이 결혼의 편에 설 수 있는 시간을 너무나 많이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제가 받은 것은 머리 위로 명령처럼 떨어진 16명분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랑 얘기해볼게. 당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지켜볼게요. 지금 당장 뭘 약속할 순 없어. 약속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볼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더 이상 시끄러운 폭풍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명확하고 단단한 감각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제 결혼 생활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아가도록 끝없이 물러서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국면으로요.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한참 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밤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완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한 번만 집에 와줄 수 있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네가 직접 봐야 할 것들이 좀 있어.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똑바로 말해요. 수화기 너머가 몇 초간 조용했다가 이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랑 누나랑 싸우고 계셔.
어젯밤부터 집안이 난리가 났고 집도 엉망진창이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엉망진창이라는 단어를 쓰네요. 예전에는 제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치워도 당신은 잠깐 시간 내면 금방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네가 직접 봤으면 해서 당신 가족이 만들어 놓은 난장판을 보러 오라고요? 아니.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네가 와서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해서.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마당의 햇살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심어놓은 부겐빌레아 화분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제 마음을 더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이끌려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돌아간다면 그것은 제 스스로의 결정이어야 했습니다. 갈게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뒷정리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민준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알아. 이번에는 알아.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그저 물으셨습니다. 정말 가고 싶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랑 개인 물품 좀 챙겨와야 해요. 아빠는 잠시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같이 가주마. 저는 아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아니, 같이 가야겠다. 아빠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는 않을게. 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그 간단한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빠가 더 이상 시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상처 입힌 곳으로 저 혼자 들여보내는 것을 안심하지 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길에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걱정돼서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제가 할 말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마주하기로 결심한 일들은 더 이상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됐습니다. 명확하고 냉철하고 차가워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빠는 저를 아파트 단지 앞에 내려주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파트 문 앞에 이르자 안에서부터 언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끄러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집안이 평온하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연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의 눈빛이 멈칫했습니다. 불과 하루 남짓한 시간 동안 그는 눈에 띄게 늙어 보였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턱에는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으며 눈은 피로하고 붉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끈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등 뒤로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거실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과자 봉지가 테이블 위에 널려 있었고 쿠션은 바닥에 뒹굴고 있었으며 소파에는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아이들 발자국으로 가득했고 TV 옆벽 한 구석에는 크레파스 낙서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아팠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칠 때마다 저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묵묵히 치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너무 깨끗하게, 너무 조용히 치웠기 때문에 민주는 단 한 번도 자기 가족이 남긴 결과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마침내 그도 보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돌아올 줄은 아는구나. 저는 그녀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봤습니다. 제 물건 챙기러 왔어요. 제 대답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마 제가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좀 더 애둘러 말할 것이라 기대했겠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도 거실에서 일어나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 잘났어. 올케 하나 없어지니까 집안이 난리가 나네.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난 건 대신 짐을 져줄 사람이 없어져서겠죠. 그녀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말하는 것 좀 봐. 왜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기 내려올 때마다 누가 제게 피곤하지 않냐고 물어봤나요? 누가 이 집이 제 생활 공간이지 공짜 펜션이 아니라고 생각해줬나요? 온 가족이 몰려와서 어지르고 음식 주문하고 며칠씩 먹는 게 저에게 얼마나 불편할지
아무도 생각 안 했잖아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어른한테 말대꾸하는 것 좀 봐.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이번이 제가 처음으로 참지 않는 것 뿐이에요. 옆에 서 있던 민준이 중재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저는 몇 걸음 더 들어가 제가 그토록 아꼈던 컵 하나, 식탁보 하나까지 신경 썼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더러 직접 보라고 불렀죠? 네, 봤어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하게요. 제가 없으면 당신 가족은 저녁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기고 집 하나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군요. 그런데도 지난 3년 당신들은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처럼 밝혔습니다. 민준조차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창백해진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누구도 고작밥 한 끼라는 말로 얼버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터가 바로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전쟁터가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혼자 치워왔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화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아니, 아마도 이번에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본 것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요리 잘하고 청소 잘하고 고개 숙일 줄 아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녀가 마음대로 부리던 자리에서 벗어난 한 사람을요. 그녀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말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하는구나. 네가 없으면 이 집안이 못 살게라도 할 것 같아? 저는 그녀의 손가락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 집안은 살겠죠. 단지 더 이상 아무도 묵묵히 뒷수습을 해주지 않을 뿐이에요. 시누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자기만 힘든 줄 알겠어. 우리라고 편한 줄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구나 자기만의 힘든 점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힘들다는 게 여러분 목까지 제게 떠넘길 이유는 되지 않아요. 민주는 여전히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가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전한 중간지대에서 끌려 나온 것이겠죠. 더 이상 네가 어머니 좀 참아놔. 다 가족인데 뭘 그래 같은 말 뒤에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는 마주하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지퍼를 열어 얇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확 변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한 것처럼요.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또 뭐냐? 진작에 밝혔어야 했던 것들이에요. 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모두가 계속해서 며느리의 도리, 시댁, 제가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이 집에 대해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네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자면서요. 그럼 오늘 아주 분명하게 하죠. 저는 서류 봉투를 열어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그리고 계좌 이체 확인서들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았습니다. 이 아파트 매입 당시 총 가격은 25억 원이었어요. 그중 저희 부모님께서 15억 원을 지원해 주셨고 제가 모아둔 돈으로 8억 원을 보탰어요. 시댁에서 보태주신 돈은 1억 원이었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머지 대출금은 매달 제 이름으로 나가고 있고요. 방 안의 공기가 마치 전부 빨려 나간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계속 깜박였습니다. 시누이는 테이블 위에 서리와 민준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지분 비율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 지분이 99%, 민준 씨 지분이 1%예요. 시누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왜 말도 안 되나요? 전 한 번도 숨긴 적 없어요. 단지 예전에 돈 문제로 누구 망신 주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가 침묵하는 것에 익숙해지니까 제게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셨나 보죠.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지금 돈 가지고 누구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은 이 집이 아무나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고 저를 쫓아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마치고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계속 민준이 아내로 살고 싶으면 돌아와서 사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 발들일 생각도 말라고 하셨을 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한 가지 잊으신 게 있어요. 이 집은 어머님 집이 아니라는 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네가 저 혼내지 마세요. 저는 그저 더 이상 참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녀가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너는 거기 서서 뭐해? 네, 아내가 내 집안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말하게 둘 거야? 민준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대신 말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대답해야 했습니다. 민준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이미 팽팽했던 방 안의 공기를 가위처럼 잘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칫했고 시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조차도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지난 3년, 저는 그가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의 편에 서주기를 얼마나 바랐던가요. 그런데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린 이제 와서야 그가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늦지 않았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너무 늦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획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민준은 엄마를 보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어질러진 방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도 지난 3년을 다른 눈으로 돌아보고 있는 것이겠죠. 저희가 서연이한테 너무 심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했어요. 그녀가 크게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날카롭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무슨 짐? 걔는 네 아내잖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민주는 마치 그 익숙한 말에 정면으로 얻어맞은 듯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어머니는 저를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며느리라는 역할만 보았고 며느리라면 당연히 일하고 참고 짊어져야 했습니다. 아픈지 힘든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들 아셨을 테니 저는 더 이상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제 물건이랑 서류를 챙기고 한 번에 끝내려고 온 거예요. 이제부터 이 집에 누가 오고 싶으면 제 동의를 받아야 해요. 만약 그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냥 오지 않으시면 돼요. 말을 마치고 저는 몸을 돌려 곧장 침실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가 분노로 헐떡이는 소리, 시누이가 불쾌하게 중얼거리는 소리, 그리고 민준이 작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저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었던 방을 보며 마음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옷장은 비뚤게 열려 있었고 베개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의자에 걸어두었던 스카프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고 가장자리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일단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침범당하고 나면 되찾아도 예전처럼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요. 믿음처럼, 결혼처럼, 바로 이 방처럼요. 저는 캐리어를 침실 한가운데로 끌어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든 동작은 느리고 침착했으며 떨리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옷가지들을 먼저 챙기고 노트북, 통장, 개인 서류, 그리고 결혼할 때 엄마가 주신 장신구 몇 개를 챙겼습니다. 그 다음은 매일 쓰던 화장품, 파우치였습니다. 그것을 보니 처음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제 화장대를 열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계집애가 무슨 물건이 이렇게 많아? 시집온 여자가 누구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그때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불길한 징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타났었습니다. 단지 사랑할 때
지키고 싶을 때는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자고 스스로를 속였을 뿐입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원망했다가, 서러워했다가. 하지만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모욕감을 느꼈고 며느리가 감히 대드는 것에 분노했고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 글자 한 글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3년 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열어 깔끔하게 정리해둔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대부분 시댁 식구들이 머물다 간 뒤에 집안 물건들을 수리하거나 교체한 영수증이었습니다. 부러진 스탠드 조명, 와인이 쏟아진 카펫, 3개나 깨진 도자기 그릇 세트, 그리고 한 조카가 소파 쿠션에 소변을 봐서 청소업체를 불렀던 영수증까지. 각각의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합치면 즐거운 방문이 결코 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숫자였습니다. 그것은 돈이었고, 노동이었고, 시간이었고, 체력이었고, 조금씩 쌓인 혼란과 마모였습니다. 침실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들어오지 않고 문지방에 서서 제가 짐 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더러 나무라고 설득하러 온 거면 그만둬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럴 용기 없어. 저는 그 두 단어를 듣고 씁쓸해졌습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아마 이제 그도 제가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 깨달은 모양입니다. 그가 2걸음 더 들어와 옷장 옆에 섰습니다. 서연아, 저는 여전히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할 말 있어요? 미안해. 저는 손에 든 스웨터를 접어 캐리어에 넣은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이미 사과했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 저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뭐가 다른데요? 이번에는 내가 정말로 봤으니까. 그 말에 제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에는 제가 떠났던 날의 자존심, 상한 분노도 예전처럼 상황을 모면하려는 회유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 진정한 허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그가 늘 제 몫이라고 여겼던 혼란의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기 때문이겠죠.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는지 몰랐어. 저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알았지만 그게 당신한테 편해서 외면했던 거 아닐까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그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곳까지 내몰린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2 손을 깍지 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야. 그 대답은 그가 저와 다투거나 화를 내거나 제가 유난 떤다고 말했을 때보다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가 거짓말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당신 어머니가 까다로운 것도, 당신 형제들이 너무 철없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모든 걸 보면서도 내가 감당하게 내버려뒀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당신은 내 친절을 당신의 체면과 맞바꿨어요. 당신은 내 노동력으로 당신 집안의 화목을 유지했어요. 당신은 내 인내심으로 아들이자 오빠이자 조카로서의 완벽한 역할을 해냈어요. 단 한 가지 역할만 빼고요. 남편이라는 역할. 민주는 2 손을 세게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거 알아. 네, 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늦었어요.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너 아직도 거기서 뭐 해? 개더러 나오라고 해. 제대로 얘기 좀 하게. 저와 민주는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그 대조적인 상황이 우스웠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그녀는 저를 거실 한가운데로 끌어내 잘잘못을 가리고 제게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저를 굴복시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저는 더 이상 심판받는 사람처럼 그곳으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지퍼 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민주는 제 동작을 보며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 지경까지 가야겠어? 저는 캐리어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누구도 자기 결혼이 이렇게 되길 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부라는 이름만 지키자고 예전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변할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난 3년 동안 저 자신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소녀에서 한 사람만 노력하는 결혼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여자로요. 저는 아주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신의 변화가 더 이상 제가 돌아갈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그는 충격받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그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이의 모든 일이 단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돌아갔으니까요. 그가 약속하면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을 지나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것들은 망가져도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일단 너무 깊게 금이 가면 다시 붙여도 온전할 수 없어요. 말을 마치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은 즉시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한가운데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시동생은 아이를 안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집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둘러보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높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큼요. 오늘 저는 제 짐을 가지고 갑니다. 이제부터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민준 씨와 제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미리 말씀드리죠. 저는 이 집안 누구에게도 사과 한마디 빚진 게 없어요. 제 말이 끝나자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바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줄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처음으로 항상 묵묵히 주방에 서 있고 그들 뒤를 치우고 비난과 잔소리를 참아왔던 그 여자가 사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 한 번 잘했다. 사과할 빚이 없다고? 네가 이 집안 망신시키고 내 아들 남들한테 웃음거리 만들고 형제들 밥도 못 먹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네가 잘났다는 거야?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가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도 식구들이 저를 비난하는 눈초리로만 쳐다봐도 저는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어질러진 거실 한가운데서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망신시킨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대신 짐을 져주기를 멈췄을 뿐이에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가리키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직도 말대꾸야? 말대꾸가 아니에요. 진작에 했어야 했던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어머님께서 처음 제 물건에 함부로 손대셨던 날부터 어머님 친척들이 처음 이곳에 와서 당연하다는 듯 머물렀을 때부터 제가 처음 밤늦게까지 혼자 설거지하는 동안 여러분이 밖에서 웃고 떠들던 그때부터요.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말했어야 했어요.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했네. 이제 네가 이긴 것 같아? 저는 그녀를 돌아보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이기는 거였다면 제가 3년이라는 시간과 결혼 생활과 너무나 많은 믿음을 잃고 나서야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저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섰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처음으로 그는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섰지만 저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가족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아마 자기 아들이 자신에게 그 두 단어를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민주는 누나를 돌아보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일이 오늘 이 지경까지 온 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서연이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가 엉망이 된 건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서연이한테 돌아오라고 강요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는 없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예전에 만약 언젠가 그가 제 편에 서준다면 느낄 것이라 상상했던 그런 감동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실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들을 만약 결혼 첫 해 엄마가 제 물건에 손댔을 때 그가 했다면, 만약 제가 밤늦게까지 설거지할 때 그가 했다면, 만약 16명분의 저녁 식사 전에 그가 했다면 아마 오늘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오랫동안 갈라진 땅에 내리는 비와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누이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민준을 보고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저는 단 1분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주 낯설었습니다. 분노도 자존심도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허탈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가 멈춰섰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와 달라고 할 용기는 없어. 더 이상 뭘 약속할 자신도 없고, 하지만 나중에 네가 얘기하고 싶어지면 기다릴게. 저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도 희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온 길에 대한, 한때 가졌던 것에 대한, 그리고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예의에 대한 끄덕임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밝고 조용하고 시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했습니다. 문이 닫힐 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단지 아파트 한 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강요받았던 분수를 아는 아내라는 역할극에서도 걸어 나왔다는 것을요. 아빠는 여전히 차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캐리어를 끌고 나오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여러 짐을 실어주셨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는 여전히 붐볐고 가로등은 끝없는 빛의 띠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속에 어떤 분노도 들끓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간이 은은하게 아프지만 깨끗했습니다. 마치 낡은 먼지를 닦아낸 테이블처럼요. 불을 끈 뒤의 주방처럼요. 마침내 사랑해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처럼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통해 민준에게 연락하여 재산 및 필요 절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희는 시끄럽게 싸우거나 독한 말로 서로를 상처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주 앉아 우리 결혼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직시했습니다. 저와 민준의 마지막이 별거, 이혼 혹은 어떤 형태의 성숙한 이별로 불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걸어 나온 날 저는 제 자신을 구했습니다. 억눌렸던 제 목소리를, 달아 없어졌던 자존심을 피곤할 권리, 거절할 권리, 제 공간에서 존중받으며 살 권리를 구해냈습니다. 나중에 그 시간을 떠올리면 여전히 아프고 아쉽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았는지 자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등을 돌려 떠난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용기를 내어 밖으로 걸어 나와야만 그 앞에 사실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이 이야기는 삶의 감정 조각들을 바탕으로 창작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삶의 좋은 교훈을 얻으실 수 있도록 AI 음성을 사용했습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특정 개인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혼 생활에서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인내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선만 흐리게 만듭니다. 셋째, 자신의 선의를 다른 사람이 당연하게 누릴 의무로 만들지 마십시오. 넷째, 여성은 무력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신적, 경제적 독립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섯째, 진정한 가족이란 우리를 보호해주는 곳이지 항상 억지로 버티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여섯째, 어떤 관계가 계속해서 나를 지치게 할 때 용기를 내어 걸어 나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며 가정의 따뜻함을 지키고 삶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